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라버니들은 유부녀들이 왜 바람을 피우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이러한 이유들도 있지만 다른 이유들도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성심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유부녀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와 그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육체적인 성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여자에게 씨를 뿌려야 한다는 본능을 참지 못하고 다른 여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여자와 만약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여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여자로서의 존재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다른 남자의 자상한 성격이나 매력에 끌려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살림하는 주부, 아이의 엄마로서가 아닌 여자 그 자체로서 자기를 바라봐주는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바람을 피울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이라는 측면에서는 남녀 평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은 여자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다 보니 만족감 넘치는 섹스라이프를 즐기고 싶어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답니다. 늘 피곤해 지쳐있고 일방적이고 의무방어전이다 라고 외쳐대는 남편보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인정해주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죠. 성 토마스 병원 연구팀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륜을 가장 많이 하는 여자의 연령층은 2030대가 아니라 4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니라 중년의 여자들에게 이런 불륜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진화 심리학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젊은 여자는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해서 자립할 때까지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고 후원해줄 남자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외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이 성인이 되고 혼자 자립을 하게 되고 나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이에게서 다시 본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속궁합도 맞지 않고 감정 교류도 잘 안 되는 남편보다는 아직 내가 여자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나와 감정 교류도 잘 되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해주는 남자를 만났을 때 연애 초반이나 결혼 초기에는 모든 남자들이 와이프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강도는 점점 줄어들죠. 모든 게 익숙해지고 설렘도 사라지면서 초반에 잘해주던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하고 외로워질 수 있는 현상인 것이지요. 집안일, 육아에 지치고 남편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여자로 바라봐주는 남자를 만나면 큰 위안을 받습니다. 동시에 설레는 감정도 생기는 것이죠. 어느덧 그 사람이 일상의 활력소가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남자에게 빠져드는 것이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만큼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유부녀가 바람이 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것이죠. 두 번째, 남편이 나의 성적 욕구를 채워줄 수 없을 때 적지 않은 부부들이 서로의 잠자리에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아도 알 수 있죠. 몇몇 사고가 편협한 사람들은 무조건 남자가 밤일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서로 잠자리가 불만족스럽다는 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성욕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성욕이 올라오게 되죠. 물론 서로 만족할 수 있게끔 이런저런 노력을 하면서 맞춰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다른 남자한테서 이러한 결핍을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남자와 마찬가지로 성적 욕망에 의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남편을 사랑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권태기를 느낄 때 권태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부부들도 있지만 불륜 같은 일탈로 회피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남편과의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에게 저절로 눈이 가기 마련이죠.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기 위해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 주인한테 자기도 소개를 해달라며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부녀의 바람은 몇 명의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데요. 말 그대로 단순한 권태기 상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흥미, 일탈을 위해서 바람을 피우는 것이지 진지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금전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났을 때 남편이 심한 구두쇠 짠돌이이거나 집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금전적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며 항상 쪼들려 하죠. 이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남자를 만나서 잠시나마 먹고 싶은 것 먹고 사고 싶은 것 사며 돈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동안 본인이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 강한 욕망이 해소가 됩니다. 결핍이 해소가 돼버리면서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남편의 바람에 대한 복수심. 복수심으로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날이나 남편의 바람을 알고 혼자 상처받고 마음고생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피우고 싶은 욕망을 꾹꾹 참고 있다가 마침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이걸 명분으로 삼아 기다렸다는 듯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남편과 완전히 다른 성향의 남자를 만났을 때 평소 남편의 성격이나 습관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보기 싫은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고 반복되는 것들이 지겨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묘하게 끌어당겨지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 남편이 과묵하고 재미가 없다면 서글서글하며 말도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바람을 피게 되는 것이죠. 운동이라는 담 쌓고 사는 남편과는 다르게 맨날 헬스장 다니면서 탄탄한 근육과 몸매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남자를 보면 바람을 피워보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가정에서 더 이상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가정도 일종의 사회적인 집단 중 하나입니다. 어느 집단에서나 스스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내들의 우울증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물론 남편들도 본인들만의 고충과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힘듦과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죠. 남성분들이 와이프한테 존경받지 못하던 걸 다른 여자가 존중해 주었을 때 그 여자와 바람이 날 확률이 높은 것처럼 여자들도 남편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지 못하다가 외간 남자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는 순간 그 남자와 바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물론 남자들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이유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 다양한 이유와 심리 기제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물론 바람이라는 건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바라보는 시선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참고 곪으면서 살아야 하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만 잘 인지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애 지능은 높으신 편인가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연애를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연애 고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물론 연애를 잘한다, 못한다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이고 평범한 시각으로 보았을 때 정말로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외모와 키도 나쁘지 않고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도 괜찮은데 유독 여자 만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서 먼저 여자의 호감을 사기도 하고 연락하는 여자도 몇 명 생기지만 그 다음 단계인 연애로 연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참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연애를 못하고 연애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애 지능이 낮은 남자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애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본인을 한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연애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특징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애 지능이 낮은 남자들의 특징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는 말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지요. 물론 연애라는 게 적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라는 존재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은 학생의 심리와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훌륭한 조련사는 동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훌륭한 사냥꾼은 사냥감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꽃뱀들은 누구보다 남자라는 동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애를 잘하는 남자는 여자라는 동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성별만 다를 뿐 똑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녀는 서로 너무나 다른 존재입니다. 특히나 연애 시장에서의 서로의 전략은 너무나 다르지요. 남자는 최대한 많은 여자를 만나면서 씨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는 여자가 있으면 일단 대시를 하고 봅니다. 반면에 가장 우월한 유전자 한 개만을 선별해서 잉태해야 하는 여자들은 대시해오는 많은 남자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남자 한 명을 고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합니다. 연애란 단순히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이 좋아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지 기본적인 남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결코 건강한 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표적인 여자들의 행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자는 아무리 좋아하는 남자가 대시를 해와도 튕기면서 거절을 합니다. 연애 지능이 낮은 남자들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나 차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반면에 연애 지능이 높은 남자들은 이러한 여자들의 반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저 묵묵히 필요한 다음 단계를 밟습니다. 여자에 대한 이해가 빠삭하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여자라는 동물의 본능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연애 지능이 낮은 남자들은 여자들은 무조건 진심을 보여줘야만 몸을 허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없으면서 그저 하룻밤 섹스를 위해 진심으로 상대 여자를 좋아하고 위하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하룻밤을 보낸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동안 주었던 애정과 관심을 거두어 버리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꼭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보여주어야만 여자가 몸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자들의 쉬워 보이지 않으려는 본능 때문에 남자들을 세뇌시키기 때문인데요. 여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섹스에 대한 방어기제입니다. 여자도 남자만큼의 성욕을 가지고 있고 섹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꼭 서로 진지한 마음이 없더라도 매력적인 남자들과는 마음껏 섹스 라이프를 즐깁니다. 연애 지능이 높은 남자들은 여자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진지하게 좋아하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자의 본능적인 방어기제를 낮추고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쉽게 잠자리를 가집니다. 결국 여자라는 동물을 잘 이해하고 연애 지능이 높은 남자들은 너무나 쉽게 잠자리를 가지지만 여자라는 동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연애 지능이 낮은 남자들은 오늘도 여자를 잡아뜨리려고 여왕님 대접을 하며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어 있다. 말 그대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피지기에서 지피가 여자를 잘 이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지기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해당합니다. 연애란 나의 가치와 상대 여자의 가치를 교환하는 일종의 거래입니다. 그리고 거래는 등가 교환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죠. 즉 서로의 가치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건강하고 원활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치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수학적인 수치로 표시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암묵적으로 이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예시로 만약 당신이 젊음, 외모, 키, 돈, 능력 등 모든 것을 다 갖춘 상위 포식자라면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지 늙고 못생긴 여자를 만나지는 않겠지요. 반대로 나의 가치가 낮은데 가치가 높은 상대를 원한다면 그 상대가 본인을 받아주지를 않겠죠.
연애 지능이 낮은 남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여자들이 남자들의 어떤 부분에서 높은 가치를 느끼고 어떤 부분에서 낮은 가치를 느끼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너무 과분한 여자한테만 들이대다가 계속 까이거나 본인보다 가치가 한참 낮은 여자만 만나면서 제대로 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연애 지능이 높은 남자들은 본인의 실질적인 가치가 낮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상대 여자에게 높은 가치로 보여지도록 하는데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도덕적으로는 옳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객관화가 매우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집이 세다. 연애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고집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냥 유하게 넘어가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면서 고집을 부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여자들에게 점수가 깎이는 행위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여자라면 지금 상대 남자가 부리는 고집이 쓸데없는 똥고집인지 본인만의 신념과 철학이 뚜렷한 것인지 귀신같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평소 여자한테 고집이 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눈치와 센스가 부족하다. 연애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유독 눈치와 센스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자에 대한 이해가 없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데이트하자는 제안에 여자가 거절을 한다면 이 거절이 진짜 거절인지 비싼 척 하려고 튕기는 거절인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 여자가 진짜로 싫어서 한 거절인데 눈치 없이 계속 들이댄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지요. 다섯 번째, 허세가 심하다. 연애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유독 허세를 심하게 부리는 이유는 이러한 허세를 부려야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강한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지 강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로 능력 있고 강한 남자들은 굳이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굳이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여자를 많이 만나본 남자들도 굳이 왕년에 여자 여러 돌렸다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유로운 바이브가 몸에서 저절로 나오기 마련이고 여자는 이러한 바이브를 누구보다 쉽게 눈치챕니다. 즉 남자가 굳이 나 돈 많다, 여자 많이 만나봤다 이런 허세를 부리지 않아도 풍겨지는 바이브나 비언어적인 측면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여자 경험이 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애 지능이 높은 남자들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바이브를 풍기는 데에 집중합니다. 여자가 내 허세가 아니라 내가 풍기는 비언어적인 바이브에 반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연애 지능이 낮은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두 번째,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다. 세 번째, 고집이 세다. 네 번째, 눈치와 센스가 없다. 다섯 번째, 허세가 심하다입니다. 연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모두 이와 반대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 말이 지능이지 누구나 의미 있는 경험들을 반복하다 보면 연애 지능이 높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여자를 꼬실 수 있는 높은 연애 지능을 가진 남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름을 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무더운 여름의 새콤달콤한 맛으로 몸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과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과일이 떠오르시나요? 새콤달콤한 맛의 여름 과일, 바로 자두의 건강 효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자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궁합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두하면 첫 번째로 풍부한 파이토케미컬 항산화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자두에는 비타민C와 루테인, 크립토잔틴, 제아잔틴, 네오클로로겐 및 클로로겐산과 같은 식품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특히 자두하면 안토시아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양한 식물화합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안토시아닌이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토시아닌이 많은 식품 어떤 색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안토시아닌 하면 보라색, 검은색 식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럼 자두는 보라색보다는 붉은색인데 그 함량은 얼마나 될까요? 한 연구가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 16가지를 대상으로 안토시아닌 함량을 조사한 결과 100g 크랜베리가 4,009mg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두가 1,318m, 복분자가 1,306m, 자색 고구마가 807m, 오디가 562mg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통계적으로 1년 중 안토시아닌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식품은 어떤 것일까요? 이 연구에서와 같이 크랜베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과일이기 때문에 1년 중 섭취량이 가장 낮았고 식습관에 따라 즐겨 먹는 음식이 달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친숙하면서도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자두가 안토시아닌 섭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포도는 어떨까요? 포도하면 껍질의 검은색으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안토시아닌 함량은 오디의 562m보다 적은 326mg로 자두보다 훨씬 적은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타민C보다 3.5배 높은 유해산소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자두는 말랑말랑해서 혈당을 빠르게 높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를 살펴보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는 GI 35 정도로 낮고 자두 100개 큰 크기의 자두 한 개를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3으로 낮은 과일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서도 자두의 풍부한 파이토케미컬이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동맥경화 지수를 낮춰 당뇨 합병증인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두의 항산화 성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두의 효능은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약국에서 서양 자두를 말린 푸른을 보신 적 있나요? 변비 제거에 좋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두에는요, 장운동을 자극하는 클로로겐산과 소르비톨이 들어있어서 변비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르비톨 성분은 몸속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두를 말리면 이 소르비톨 성분이 다량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변비가 심한 분이라면 이 푸른을 드시고 물 몇 컵을 마시고 기다리면 즉각 신호가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건 자두보다 생자두를 드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서양 자두가 변비에 좋기는 한데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두 종류 중에 섬유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피자두를 구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자두도 조심해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르비톨 성분이 많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설사와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자두에는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항산화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이러한 영양소가 신경 영역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뇌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실제로 영국 영양학회지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는데요. 동양 자두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자두에는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고 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뇌혈관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동양 자두를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의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신경퇴행성 질환의 일부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꾸준하게 자두를 먹으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자두의 폴리페놀 성분이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뼈를 성장시키는 조골세포를 활성화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뼈 건강에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뼈 건강에도 말린 자두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5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에 말린 자두를 5개 정도를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섭취하였더니 골반과 팔의 골밀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는 갱년기 증상에도 좋습니다. 여성들에게 좋은 과일이 될 수 있는데요. 갱년기가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얼굴에 홍조 증상이 나타나고 뱃살이 늘어나고 비뇨기관 문제, 불면증, 아까 말씀드린 뼈 건강에까지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하고 건강에 위협이 되는 증상들이 하나 둘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자궁내마감이나 유방암과 같은 위험한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식품을 통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갱년기에 좋은 식품으로 석류나 콩, 칡과 같은 식품도 좋지만 자두 역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영양소 중에 붕소 들어보셨나요? 이 붕소가 자두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체내의 에스트로겐과 비타민 D가 줄어드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붕소가 풍부한 무화과나 콩보다도 많은 양이 자두에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두는 하루에 큰 것은 2개, 작은 것은 4개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자두 푸른을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 뼈 건강이 걱정인 분들은 자두를 두유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두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자두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자두와 두유를 같이 섭취하면 칼슘과 비타민 K가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해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당뇨가 걱정인 분들은 호두와 자두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호두하면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당뇨병에도 좋은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호두와 같이 드시게 되면 자두의 지용성 항산화제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두의 새콤달콤한 맛과 호두의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서 영양소는 물론 맛도 아주 좋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과일인 자두의 건강 효과와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자두 많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 2개 정도 꾸준히 드셔보는 것은 어떨까요?